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이야기 꽃구경의 채널의 윤희종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3대 버블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테마주의 끝판왕 바이오 테마주에 한번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죠. 바야흐로 K바이오의 시대입니다. 그 코로나19 때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진단 키트가 이제 대박이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의 위상이 확 올라갔어요.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바이오의 최고 존엄인 유럽 이 지역과 거의 비슷해졌다 이런 평가도 받거든요. 이제는 이 바이오 시밀러 단계에서 나아가서 신약 개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와요. 단적으로 이번에 SK바이오팜 주식이 상장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도 이 SK바이오팜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국에다가 신약을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케미칼 신약이긴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에서 이제 신약 개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약품 위탁 개발,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탄탄하게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베이스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아이디어, 통통 튀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신약 개발에 뛰어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방법, 탄탄하게 베이스를 다진 다음에 신약 개발로 나아가는 방법에는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를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보이는 현상이 이 벤처 바이오 기업들이 바로 신약 개발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이쪽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헬릭스미스를 들고 싶어요. 아마 투자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회사일 거예요. 이 헬릭스미스가 대표적으로 베이스가 없이 임상실험에 올인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얘네 주가를 보면, 주가 추이를 보면 이게 확실하게 보여요. 헬릭스미스 주가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9년 8월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왜 이러냐면 2019년 9월 중순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그런 이제 병명에 적용되는 이 약의 임상 3-1상 결과가 발표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가 막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9월 17일이 최고가인데 장중 20만 원을 넘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야 이제 이것만 통과하면 우리가 대박이 난다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터졌냐? 여기 바로 이 기사의 일이 터진 거예요. 3-1상을 통과를 못한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급락이죠. 순식간에 20만 원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 떨어지자마자 또 헬릭스미스가 바로 발표를 해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 우리가 3-1A상을 실패한 건 맞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또 해봤다. 3-1B상을 해봤는데 그거는 성공했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그 발표를 믿고 또 바로 상한가를 바로 쳐요. 실수가 나오죠.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떨어졌는데 이제 아니다 한마디 하니까 또 바로 상한가를 치고. 그래서 이제 이 헬릭스미스는 지금 뭐 3-2상을 6월 25일, 올해 6월 25일부터 들어갔다고 해요. 3-2상에 들어갔으면 지금도 주가가 높아야 되는데 얘는 이제 3-1상에서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좀 많이 잃어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헬릭스미스 주가를 다시 보면 2019년 9월에 20만 원 정도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2017년 정도까지만 해도 얘네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3배가 뛴 거죠. 근데 얘네는 그러면 그동안에 주주들한테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줬냐 회사가. 얘네는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영업이익을 못 냈어요. 적자였어요, 적자. 돈을 계속 까먹은 거죠. 그런데도 주가는 3배가 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가가 완전히 실적과 관계없이 임상실험만 가지고 움직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기업이 적자를 낸다고 해서 그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임상실험이라는 거는 일단 통과만 하면 엄청난 가치를 또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임상실험의 통과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바이오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옛날에 들은 말이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 중에 단독으로 임상 3상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보면 이 과정을 살펴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보통 임상이 이제 4상까지 있는데 사실 4상은
이제 사후 관리 측면이라서 우리가 배제를 하고 3상까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보면 임상 1상이 뭐냐? 이건 부작용을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 약을 많이 투여를 해서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통과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임상 2상, 건강한 사람하고 병에 걸려있는 사람 두 사람한테 동시에 투여를 해요. 이 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플라시보 효과와 비교해서 그 효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성공률이 낮아요. 이 성공률이 한 18% 정도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망의 임상 3상, 그냥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사람들한테 이 약을 다 투여를 해서 이 약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팔면 팔릴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를 종합적으로 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 번 하지도 않고 보통 2번 이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1, 3-2 이게 이 말이에요. 한 번 하고 2번 하고. 이 3상의 통과율이 3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1상, 2상, 3상 다 합치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0378, 그러니까 3.7% 정도가 나와요. 1상부터 3상까지 모두 통과율이. 물론 경영자들은,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내 약에 자신이 있고 내가 신념이 있으면 4% 확률 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란 말이죠. 이 투자자들은 이 확률, 이 통과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통과했을 때 내가 얻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심지어 이 제약바이오라는 업계는 말만 들어도 너무 전문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성패를 예측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테라노스 사건이라고,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스탠퍼드 대학 출신 여성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과학자가 테라노스라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에디슨 키트라는 진단 키트를 만들어요. 이 진단 키트가 뭐냐면, 이 원래는 정맥에서 이렇게 피를 쫙 뽑아서 보통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피 몇 방울만 가지고 260가지의 질병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에디슨 키트를 팔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진짜 엄청나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헨리 키신저, 그 다음에 그 알리바바 마윈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여성 과학자를 칭송하면서.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260개를 진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 이 에디슨 키트를 이용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게 10개밖에 안 됐다 그래요.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탐사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게 알려지자마자 이 테라노스는 당연히 완전히 망했죠. 그렇게 대단한 뭐 마윈 이런 사람들도 헷갈릴 정도로 이 분야가 얼마나 전문적인 분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업계에 되게 오래 계셨던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임상실험의 확률을 뚫고 벤처가 딱 성공해서 야 우리는 이제 대박이 났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냐 이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엔 아예 없고, 사실 외국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들어본 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임상실험이라는 게 아까 그 3상 보면은 대규모의 사람들한테 투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간도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인력, 자본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일반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길게 끌면 그냥 자기들은 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손해만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좀 잘 안 되면 나쁜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일단 조금 어떻게 살짝 양념을 쳐가지고 일단 투자자들을 좀 모아보자, 투자 금액을 해서 우리가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도박사들의 심리랑 비슷한 거죠. 내가 빚을 내서 따서 갚으면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들죠. 그럼 바이오 벤처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거냐? 물론 당연히 아니죠. 바이오벤처 같은 게 있어야 또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도 성장하고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오벤처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기술 판매라는 방법을 택해요. 이 임상은 아까 말했지만 돈이 엄청 많이 든다 그랬잖아요. 돈과 시간과 인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정말 이제 베이스가 탄탄한 곳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너네가 이거를 약으로 잘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매출이 가장 큰 바이오 업계 1위인 유한양행에서도 얘네는 글로벌 임상실험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단독으로 안 해요.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함께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좀 더 베이스가 탄탄하고 학문적 뒷받침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 판매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임상을 뚫겠다, 이런 벤처기업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신념이죠. 과학자들, 경영자들의 신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이게 잘못됐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걸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그게 전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 아주 유명한 신라젠 팩사백 사태예요.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는 팩사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팩사백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는 회사예요. 이 팩사백이라는 게 항암제거든요. 이 항암제에 3상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다. 이 항암제 시장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통과만 하면 진짜 신라젠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거대한 폭탄이 터졌어요. 2019년 8월에 진행됐던 팩사백 간암대상 임상 3상 실험 무용성 평가에서 얘네가 임상 중단 권고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임상 그만해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통과를 못한 거죠. 이 무용성 평가가 뭐냐면 이 약이 실제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3상 실험 무용성 평가라는 건 미국의 DMC라는 기관이 하거든요. 거기 가서 신라젠이 말을 한 거예요. 이 팩사백은 렉사바라는 약하고 먹으면 간암 환자의 생존율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해주세요 했는데 DMC가 아니 안 그런데? 그런 효과 없는데? 이런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폭탄이죠. 이 약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신라젠 주가는 그대로 폭락을 해요. 거기다가 여기에 심지어 고위 경영자들이 이 신라젠 주식을 미리 팔아치웠다는 그런 사건까지 터지면서 아예 거래 정지 상태에 들어가요. 사실 이런 경영자들의 행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랑 약간 별개긴 하지만 어쨌든 임상실험에 올인했던 기업이 그걸 실패했을 때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입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태가 바로 이 신라젠 사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 이 바이오시밀러하고 신약의 시장성 자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신약을 개발을 하면 말 그대로 떼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신약 개발이라는 거는 되게 진짜 어둡고 험난한 길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3.8%라 그랬죠. 실제로 글로벌 정말 전통 있는 제약 기업들도 글로벌 임상 3상까지 모두 통과할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5%에 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 베이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직을 한다고 해도 뭐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닌 이상 일을 못하는 기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두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우리가 개인적인 걸 결정할 때도 이러는데 이 주식회사라는 거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플랜 B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년 적자를 내면서도 우리는 임상실험만 통과하면 돼. 이런 거는 과학자나 경영자의 신념에는 맞을 수 있지만 투자자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거에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성공했을 때 기대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그런 베이스가 탄탄한 회사인가? 이거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탄탄한 제약사들, 이런 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바이엘을 예시로 들어보려고 해요. 바이엘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피아노 치신 분들은 뭐 체르니 그 전에 연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연하임 피지만 저 되게 피아노 되게 잘 치거든요. 피아노 진짜 잘 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바이엘은 몰라도 아마 대부분 아스피린은 아실 거예요. 이 아스피린을 파는 독일의 거의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 이게 바로 바이엘이에요. 얘네가 1년에 쓰는 연구개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7조예요. 7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1, 2, 3위 매출을 다 더해도 이 7조 원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얘네가 딱히 성공률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이 바이엘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실제로 얘네도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계속 그 돈을 쏟아부을 수 있냐? 바로 이 아스피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엄청나게 많은 약품에서 나오는 한 해에 60조 원에 달하는 매출 덕분이에요. 그 매출이 있으니까 얘네는 꾸준히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외국 회사만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셀트리온이죠. 이 셀트리온은 뭐 램시마, 트룩시마 이런 시마 시리즈, 바이오시밀러 불패신화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얘네도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어느 날 뿡 큰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얘네도 처음부터 위탁 개발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시밀러까지 차근차근 나온 회사거든요. 베이스가 탄탄한 거죠. 그 셀트리온 그 그룹에서 약품을 실제로 만들고 판매하는 그 자회사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거든요. 얘네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9년에 2018년보다 300% 이상 증가를 시켰어요. 착실히 베이스를 쌓아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꼭 셀트리온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GC 녹십자. 아까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바이오업계 매출 3위거든요. 이 GC 녹십자는 바이오업계 매출 2위예요. 근데 아마 셀트리온보다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이제 일반 의약품은 잘 안 하고 전문 의약품 위주로 파는 데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중해제약 다니는데 얘네 대부분 모르는데 백신 쪽에서는, 특히 독감 백신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데다. 백신과 그다음에 혈액제 이걸 가지고 매출을 엄청나게 내는 회사예요. 1983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B형 간염 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이기도 해요. 이 GC 녹십자하고 셀트리온을 제가 특히 왜 갖고 왔냐? 매출 2, 3위가 코로나 백신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베이스가 탄탄해야 이런 코로나라는 이 위기이자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 개발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도 여기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탄탄하게 베이스를 나가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단번에 신약 개발에 뛰어드는 방법. 어떤 방법이 더 옳은 길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고 둘 다 옳은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투자금을 불리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길인지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K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지금 신약 개발 단계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육성하기만 한다면 정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우리나라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산업 분야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19가 어떤 기업들에게 굉장한 위기지만 어떤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기회로 작용하는 것처럼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를 잘 캐치하고 산업 전체가 그 변화에 적응해서 변화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도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몰락의 길을 걷던 산업이 어떤 시대 변화를 정확히 캐치해서 완벽하게 부활한, 거기에 딱 맞는 사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마 대부분 예상 못 하실 것 같은데 바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로 다 발전해 있지만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지리멸렬했었거든요. 게임의 질적 저하도 심각했고 게임 회사들도 엄청 난립했고,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레즈나 불법 복제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아까 말했던 그 시대 변화를 캐치한 거거든요. 그 시대 변화가 뭐였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 덕후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정말 재밌을 겁니다.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